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IMF는 내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된다. 즉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중동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 확대 가능성과 중국 경기 불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 등이 하방 위험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각 나라와 기업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인 고충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이 시간에는 KBS 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나의 전략을 찾아봅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세계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한국 경제 그리고 각 개인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매일경제신문 노영우 국제경제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바쁘시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두 분께서 깊이 있는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먼저 두 분께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세계 경제를 안다는 것,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다는 게 왜 필요한 건지. 네. 예, 세계 경제가 우리 사실 먹고 살기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네. 세계 경제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김광석 교수님 어떻게 네. 그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한 명 한 명을 네. 배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배. 네. 근데 배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어디에 구멍이 나 있나, 그렇죠, 그렇죠. 엔진이 뭐 문제가 있나. 근데 내가 항해해야 될 바다 여건이 괜찮나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해해야 될 바다 여건이 괜찮나를 들여다보는 과정. 네, 네, 네. 그게 바로 경제 전망이고 세계 경제 여건을 확인하는 것. 네. 그래서 배 안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항해해야 될 바다 여건도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세계 경제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여건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네. 노영우 기자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한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5일 우리나라 주가가 하루 동안에 8.5%가 떨어졌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평균 이제 85만 원이 날아가는 그렇죠. 대폭락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었습니다. 네. 특별히 뭐 우리나라가 뭐가 주가가 나빠졌거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네. 실업률이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8월 5일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게 된 거는 일본에서 불어오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재료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직접적인 재료는 아닌데 네. 일본에서 이제 저금리 자금을 빌려다가 이제 해외에 투자한 돈들이 다시 또 환류된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렸고 네, 네. 최근에는 또 중국 경제와 그렇죠. 관련된 얘기들 중국이 네. 뭐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주가가 급등하고 또 우리나라 주가도 크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는 우리나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슈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세계는 진행을 하면서 세계 경제 뭐 정치적인 흐름들이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흐름을 좀 읽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에 벌어진 이 세계 굵직한 이벤트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주현 외신캐스터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피벗의 시대가 열렸다. 긴축에서 완화로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피벗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로존과 영국, 캐나다 등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미국은 지난 9월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순항 중. 세계 경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 경제만 나홀로 순항 중입니다.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부양책 쏟아내는 사면초가 중국.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5%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9월 말부터 각종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내놨고 최근 부동산 관련 부처 수장들 역시 경제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부양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로금리 탈출과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은 지난 3월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7월에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싼 일본 통화를 차입해 다른 투자처에 자산을 넣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인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자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 심화,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수요 부진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5 극단적 보호 무역주의의 재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강경한 관세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선될 경우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의 부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 봄날은 언제쯤? 수출 회복세가 국내 경기 개선을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 반등 효과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성장, 초고령 사회 진입, 가계부채 문제 등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비롯한 기존 수출 동력의 위기를 점검하고 한국 경제에 봄날을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세계 경제를 흔든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말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아직 다 저물진 않았지만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주요 나라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뭐 지금 경제 어렵다 하는데 네. 어떻게 전망을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아마도 상황.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네. 어떤 부문을 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나는 정말 좋은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 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인데 나는 너무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네. 나는 자영업자인데 그렇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지금 손님도 없고 인건비는 오르고 네. 전기료 오르고 재료값 오르고 매출은 안 일어나고 그렇죠. 지금 도저히 이 매출액 가지고는 빚을 갚을 수 없고 폐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조선 수출하는 예. 기업인데 네. 지금 도저히 이거를 주문량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이 들어와요.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다 생산을 맞춰줄 수가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마다 천차만별이군요. 느끼는 것이 네. 다릅니다. 제가 정말 이 1년 동안 수많은 그 데이터나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감동 깊었던 한 문장이 있어요. 네. 그 문장이 7월 FMC 성명서예요. 7월 FMC 의사록을 보면서 네. 너무 감동적인 문구가 있었는데 네. 그 문구가 뭐냐면 그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냥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토털리티를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토털리티. 근데 토털리티. 뭐를 보지 않고 토털리티를 보느냐? 네.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 항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나의 경제만 보고 그렇죠. 내가 처한 경제 여건만 보고 경제가 좋아, 나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네네. 토털리티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네. 토털리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GDP 증가율입니다.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2023년 성장률이 1.4%. 네. 우리 한국 경제가 1980년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4번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습니다. 굉장히 나쁜 경기 침체 국면이었고 네. 올해 성장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2.5%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은 2.2%로 이제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래도 2%대 성장률을 유지하네. 그 이 성장률에는 뭐가 있을까? 반은 외수고 반은 내수예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수출. 반도체나 네.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K방산이나 몇몇 수출 품목의 수출은 뚜렷하게 계속 증가세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GDP 증가율이 나름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수 부문은 전혀 23년, 24년, 25년 않죠.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반증 한번 드리면 우리 소매 판매 증감률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 지수가 있는데 네.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최악의 실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21년에 급반등했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22년에 마이너스, 23년에 마이너스, 24년에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마이너스 3.5%. 최악인 겁니다. 그러네요. 3년 연속. 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고 그 여파로 소위 자영업자가 폐업자가 98만 6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수 부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외수가 나름 회복된 거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는 거고 어떤 네, 특정 네, 네. 부분은 회복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내수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요. 네. 25년. 근데 내수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이제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수 성장 기여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25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전제가 또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내수 진작이 정말 지금 시급하다. 사면초가 상황에 네. 시급한 상황에 네, 네, 놓여 네.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출이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짚어주셨고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그래 우리가 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미국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9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낮춘 상황인데 금리를 올릴 때는 미국이 먼저 했거든요. 내릴 때는 그렇지 못했어.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노영우 기자님.
일단 올해 그 표면적으로 각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은 네. 미국이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만 보면 일단은 올해 이제 기준금리를 먼저 내린 나라들이 이제 브라질, 칠레, 멕시코,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렸고 네. 금리 인하 폭도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유로존 국가들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미국이 네. 이제 9월에 B컷 0.5%포인트를 내리는 B컷을 확인하고 금리를 내린 나라는 우리나라, 네. 한국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군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는 전혀 이제 어떤 깃발 역할. 네. 미국이 보통 이제 깃발을 들면 다른 네, 나라들이 네, 네. 따라가는 따라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이면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내린 이면에는 네. 미국이 지난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이제 5.5%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 우리는 충분히 올렸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그 신호를 확실히 받았고 네. 그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네. 이제 김광석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먼저 내렸고 그 이면에는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저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발휘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미국이 그런 신호를 상당히 줌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금리 정책을 인하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리더십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그렇게 볼수 이끌지는 있을 못했지만 그래도 확신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뭐 경기 침체 더 우려된다, 아니면 경기 과열된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김광석 교수님은 어느 제가- 쪽을? 제가 근래 한 예. 2달 동안 네. 여러 뭐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나 혹은 글로써 네. 미국 경제를 마치 변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경제에 네. 경제 위기 안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의 그렇게 심각한 하드 랜딩 같은 거 안 온다. 네, 네. 심해봐야 소프트 랜딩 온다. 연장이요? 라는 말씀을 네. 이제 드리듯이 네. 변호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아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25년 그 경제 전망서에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네. 라이트한 골디락스다. 골디락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골디락스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썼고 이것을 조금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으로 설명드린다면 US exceptionalism. 오늘 영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 오늘 세계는이라는 예, 프로그램이죠. 예.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라는 예외주의.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네. 미국은 예외다라는 의미고요. 네. 저의 전망을 거의 보조하는 듯한 어제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보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제 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 전망치를 네.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도 내년도 네.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음. 그런데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미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네. 2.2%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럼 미국 경제 2.2%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아무 문제 없는 네,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그렇게 달릴 수도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의 고속 성장이에요. 예. 다들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만 경기 둔화 없는 네. 고속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미국 예외주의에 해당되는 그렇군요. 골디락스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또 금리는 금리 정상화대로 움직이고 또 역시 예를 들면 AI나 AI 반도체나
그 밸류 체인은 자기 국가로 다 포섭하고 그런 또 세계 모든 글로벌 펀드, 채권 펀드, 주식 펀드 자금은 자기 나라로 다 유인시키고 하는 움직임을 다 가져가는 네. 이 예외주의적인 성격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실제 현재 미국 2분기까지의 성장률을 생각해 보면 3.0%, 네. 그리고 3분기 GDP 증가율을 지금 GDP 나우 기준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 기준으로 3.0%. 또 4분기 성장률도 2.9%. 네. 이것은 뉴욕 GDP 나우캐스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정말 2% 후반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금 24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네. 또 25년까지도 그 큰 침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축통화국으로서 네.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이자 비용 감당해 나가고 있지만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또 많은 세계 주요 자금을 또 유인해서 계속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그런 미국의 예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모습들이 네.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네.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요. 한국의 공공섹터도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요.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 부동산 투자 비중을 늘려요. 네. 그 돈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한국으로부터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상대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유도하는데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안 좋은데 특히 독일이 지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자님. 예. 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세계 경제 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디커플링, 네. 양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로존을 포함한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은 아직 그 회복의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불황이 올 때는 금리를 낮추고 미국은 호황이 올 때는 금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통화 정책을 상당히 자유롭게 아주 그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달러가 크게 움직입니다. 네. 금리를 낮췄을 때는 달러가 외부로 나가고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또 유입이 되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불황을 상당히 이제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호황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로존은 이제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7월 IMF가 전망한 것보다 0.1%포인트가 낮아서 0.8%. 그러니까 내년에는 1.2%. 네. 이게 유로존이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든요. 네, 작은데 네. 성장률이 이제 그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친다고 그러네요. 하는 얘기는 아까 네. 비유하신 것처럼 항공모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 작은 어떤 모터보트 같은 거는 더 늦게 지금 달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가운데서 특히 독일 경제, 그러니까 유럽 경제를 지금, 예. 상당히 좀 지탱하고 있는 독일 경제가 유독 더 안 좋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네. 올해도 이제 IMF 전망치에 따르면 0% 성장을 기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성장 잠재력보다도 지금 더 많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독일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성장 잠재력보다 성장률이 낮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자기 어떤 실력도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출 제조업 위주의 국가, 그러니까 수출하고 제조업의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 네. 특히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경제가 또 이제 디커플링되고 그렇죠. 양극화되면서 네. 이렇게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 데다가 예. 또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에 의한 타격도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면서 네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를 해주셔서 최근에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 발표했고요. 계속해서 어떤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십니까? 일단 그 중국이 이제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네. 중국의 어떤 그 상하이 증시, 홍콩 증시 뭐 이런 증시들이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최대한 한 27% 가량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그 경기 부양책이 크게 이제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런 또 실망감이 맞아요. 네. 이제 그 시장에 딱 확 퍼지면서 그 증시가 또 한 7, 8%, 10% 이상 또 떨어졌다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돈을 푸는 규모가 작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증시가 또 빠졌다가 네. 또 이제 조금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네 이러면서 이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상당히 좀 이 진폭이 변동이 좀 변동폭이 큰 증시가 이제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일단은 좀 사회주의 국가고 네. 중앙 집권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풀기로 하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의사 결정 구조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러면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누가 뭐 반대의 사회주의니까. 목소리라든가 네, 네, 네. 어디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집행을 돈을 푼 것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로 이어지는 그 경로 네. 그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상당히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개인들한테 이제 개인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을 실제로 소비를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려고 보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자기 어떤 계획이 있고 소비의 어떤 계획을 그렇죠. 세워야 되고 네, 특히 이제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어떤 중국의 어떤 정책, 미래의 어떤 중국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 지금 상당히 좀 불투명하죠. 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정치 체제와 네.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가 서로 이제 모순이 되고 정치적인 민주화라든가 뭐 일단 어떤 1인 독재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상당히 돈을 이렇게 중앙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집어넣어 줬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게 이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느냐 이건 퀘션 마크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그렇습니다. 예, 중국 예. 경제고. 자, 그러면 그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들으시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경제에 준 시사점은 김광석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경기가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중에 하나는 내수 경기 부양책.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어떻게 내수 경기를 부양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심도 높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 꼭 강조하고요. 네. 외수 부문에서는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로부터 기회가 많이 있다. 또 신정부가 들어선다 미국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미국 경제로부터 기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많이 안 나눴지만 인도 경제의 성장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역시
인도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이런 네. 전략을 외수 관점에서 펼쳐나가야겠다. 이런 어떤 전략들을 펼쳐나감으로써 우리 경제가 이런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 속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상반기 한국과 세계 경제 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2025년 내년의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신문 노영우 국제경제 전문기자,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자 이번에는 2025년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IMF가 뭐 앞서서도 저희 말씀 나눴습니다만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노영우 기자님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2025년에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1월 달에 이제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 해리스 현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한미 관계라든가 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조금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네.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10%에서 20% 정도 되는 일괄 관세를 그렇죠. 올리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대미 수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한 한미 FTA 이런 어떤 협정을 개선을 하려는 요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방위비 문제 이번에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네. 뭐 캐시머신이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이제 내년 우리 경제를 크게 좌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동의하고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변수를 꼽는다면 네. 역시 전쟁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22년 이래로 등장한 이 지정학적 불안, 소위 러우 전쟁, 중동 불안, 이것이 조기에 종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확전될 것인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 이 전쟁이라는 이 변수가 이 물음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물가 불안을 어떻게 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이 또 경기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줄 것인지 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규 투자 의지라든가 또 중동 사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러시아에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한 이제 비즈니스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이 전쟁 이 변수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25년을 결정지을 네, 네.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외 경제 이슈 가운데 두 분이 같이 꼽아주신 게 이제 미국 대선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짚어보면 노영우 기자님 지금은 해리스 후보로 이제 교체가 된 이후에 상승세를 타다가 약간 좀 시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쪽도 예. 뭐 올라오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네. 이제 내년도에 상당히 큰 우리 경제 리스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경제에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좀 네. 들어가 보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이제 크게 얘기하는 정책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관세를 올리겠다, 네. 물가를 낮추겠다,
그다음에 저달러를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또 저금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곰곰이 따져 보면 이 5가지 정책이 서로 모순이 되는 정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네. 이제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이제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면서 저물가를 한다. 좀 어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금리를 하면 달러 가치는 약세가 되지만 네. 달러 가치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금리를 해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와 저물가가 또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정책들의 그 전 대통령입니다. 얘기한 정책들의 상호 모순성 때문에 이 5가지 정책들을 그냥 하나씩 얘기할 때는 이 임팩트가 되게 커 보이지만 그렇죠. 이 5가지 정책이 동시에 다 실행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 정책들의 조합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큰 정책이 있고 가능성이 좀 약한 정책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중에 도대체 뭘 실행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거다. 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우려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화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달러는 지금 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약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얘기하지만 시장은 강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네. 저금리를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네.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지는 그렇죠.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태죠.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도 있고요. 그러면 반면에 김관석 교수님께서는 해리스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 물론 이제 이 대통령 혹은 양 정당의 이제 파티 플랫폼 네. 그 정책 공약들을 가지고 쭉 비교하면 뭐 시간이 1시간도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가장 관심 있는 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일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역 전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트럼프와 비교해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소 무역 전쟁을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똑같아요.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내가 당선이 됐을 때 그 비우호적 감정에 대해서 내가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은 똑같이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일으키겠다 해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은 똑같아요. 네. 다만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는 다소 관세 전쟁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이든을 비롯한 이 해리스는 나는 관세 전쟁보다는 관세 전쟁 일으키면 또다시 난리가 난다. 관세 전쟁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있지 않느냐. 바로 IRA. 사실 이 해리스라는 인물은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부통령으로서 IRA에 대한 설계자입니다. 그러니까 IRA를 설계했던 인물로서 네, 네, 대통령이 될 때 당연히 IRA에 대한 고민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더 미세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재정 정책 컨셉에서 네. 행정부적 컨셉에서 어떻게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을 통제하고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미국에 와서 제조할 수 있도록 공장을 미국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까? 네. 관세 이외의 정책들을 동원할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미중 패권 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되게 재미있게도 이 IRA라는 이 제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입장에서도 IRA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재밌게도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을 보면 그 정책 공약집을 보면 IRA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애겠다고 하면 당연히 표 떨어지니까 예. 없애겠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만 그걸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관세 전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 기조가 무역 전쟁은 계속 되겠지만 네. 전쟁의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지 노영우 기자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예, 김 교수님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네. 그 미중 무역 전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아까 일방주의, 미국의 예외주의 얘기했을 때 미국은 절대 그 2인자, 2위국을 이렇게 잘 크게 내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과거 일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옛날 소련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2인자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실제로 중국은 이제 뭐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거는 공화당, 민주당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WTO 체제로 들어가면서 WTO라는 어떤 자유무역의 어떤 우산의 혜택은 받으면서 네. 자기 나라 기업들한테는 끊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른 나라들을 어떤 비공식적으로 차별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을 이런 것들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그 무역에 대한 반감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불공정 무역에 대한 반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여론과 어떤 미국의 어떤 2인자를 그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미국의 어떤 의지 이런 네. 것들이 겹쳐져서 미중 무역 전쟁은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시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가자 전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 우리 앵커님은 네. 이 남자의 세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예. 노영우 기자님 학창 시절에 그 반에 뭐 확실히 싸움 잘하는 짱 한 명 있으면 그 반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싸움 잘하는 짱 한 명 있으면 두 분이 이렇게 남자들의 세계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 네. 확실한 짱이 한 명 있으면 조용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짱이 지금 없으면 중재자가 없죠 이 전쟁은. 확실한 짱이 없으면 우당탕 당합니다. 네. 이게 미국이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도 말을 잘 안 듣는 거고요. 이스라엘도 전쟁하지 말라는데 확전을 하는 거고요. 중동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예전만큼 물론 미국이 제일 힘이 센 건 맞지만 예전만큼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상정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먼저 상정하는 거, 이 전쟁 불안, 지정학적 불안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국제 유가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제 유가 불안은 그러면 다시 물가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면 국제 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는데 왜 국제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원유 생산량 감소 요인도 있지만 네. 원유 수요량 감소 요인이라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맨 앞에서 우리가 다룬 글로벌 경제가 성장 둔화라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위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공급망 불안이라는 이런 일시적인 어떤 불안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다시 옛날처럼 고공행진하는 그런 힘을 갖기는 상대적으로는 어렵다. 물론 뭐 갑자기 확전이 된다거나 뭐 2차, 뭐 3차 세계대전으로 불거진다거나 이런 극심한 공포감이 치솟을 때는 일시적인 국제 유가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원유 선물 시장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원유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다시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다시 뭐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 하면 이제 뭐 반도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서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뭐 반도체 겨울 뭐 이런 언급도 있었고 최근 리포트에서는 네.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반도체와 더불어서 수출 품목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캐즘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노영우 기자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한동안 굉장히 2차 전지 열풍, 2차 전지 업체들의 열풍이 지난해 이제 네. 최근에 있었죠. 근데 이제 2023년 대비 주가가 지금 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의 추격 네. 그리고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드는 요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2차 전지 업체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거고 네. 반면에 이제 기회도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 네. 중국에 대한 그 규제가 제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네. 상황 미래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상황의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인데 이럴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노력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로서는 성장 엔진이 되어줄 산업하면 어떤 것들을 교수님 볼 수 네, 있을까요? 예, 성장 엔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놓고 네. 뭐 투자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는 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모든 게 종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네,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기 마련입니다.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는다라고 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글로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짐을 그렇죠. 의미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글로벌 방위 산업의 지형이 소위 말하는 이 거래처가 이 금방 바뀌지 않아요.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서 거래처가 금방 바뀌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점유율이 유지돼요, 거의.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방위비 예산 지출을 세계적으로 올려잡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그러니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고 K 방산의 매출액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25년에 다른 분류 기준에 속해집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네. 올해까지는 고령 사회에 분류돼요. 그렇죠. 네. 고령자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내년에.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도 고령자가 많아지는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사회인데 네. 그런 사회일수록 뭐에 대해 고민할까요? 당연히 안티에이징이라든가 그렇죠. 의료라든가 네. 성인병 네. 또 암 예방 뭐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소위 이제 선진국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도 뒷받침이 지금 되고 있는 네.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도 한 말씀 네, 짧게 좀 그런 부탁드릴게요. 전략적으로도 일단 피봇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 큰 경제 위기가 아닌 네. 저성장 고착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리는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은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참 어렵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은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유망산업으로의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를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영우 기자님께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우리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좀 노력해야 할 점들 짚어주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언론에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보도도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저희도 많이 얘기했듯이 이제 금리, 성장 이런 어떤 거시경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미시적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고령화 사회, 네.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네. 노동 개혁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쉽네요. 매일경제신문 노영우 국제경제 전문기자님,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